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 휴일이라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석가탄신일이고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 본사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가 벌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LH 한 직원이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조롱성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입사 2년 차로 밝혀진 이 직원은 이 직원에 대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12일까지 자진 신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해당 직원이 이를 묵살했고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 익명 앱에서 꼬우면 이직하던가 라는 글을 써서 공분을 샀던 직원에 대한 신원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 파악이 되는 대로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든 올해 2022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특히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반박하면서 인상률을 대폭 높여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앞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7월 중순까지는 의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옷가게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피해자에게 성의 있는 방법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벨기에 대사 아내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문제는 통역 없이 영어로 일방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사과를 뜻하는 0단어 정도만 이해를 했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통화를 마친 뒤 문자를 보내 통역사를 불러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8명이 확인돼서 일주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2천여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8일 0시 기준 지금까지 총 374만 6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고 백신 2차 접종 신규 접종자는 총 9만 9천여 명이 늘어서 이날까지 누적 약 104만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하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니까요. 차량 운전하실 때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도가 되는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도 좋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일교차에 대한 가벼운 옷차림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9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수요일 스타 주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먼저 김흥국 씨 얘기부터 할 텐데 최근에 김흥국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가수 김흥국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자신이 협박을 받게 된 사건의 발단이 지난달 24일에 벌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흥국 씨는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요. SUV를 운전하던 중에 적색 신호에 비보 좌회전을 시도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멈춰 서는데 그 직후 예. 직후 이 좌측에서 노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이제 딱 빠르게 지나오게 되는데 이 검정색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노란색 불에 지나왔다라고 경찰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근데 네. 김흥국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차량 앞쪽을 스치듯이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이후에 김흥국 씨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떠났다. 라는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흥국 씨는 누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접촉사고가 있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지금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실 직진은 푸른 신호에 가야 되잖아요. 황색 신호에 진입을 했으니까 이 신호 위반을 한 셈이죠. 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흥국 씨가 녹취 파일도 공개를 했는데 네.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험 일 해봐서 안다. 뺑소니 경우 1년이야 유기 징역에 2천만 원 벌금 나온다. 거기다 변호사 비용 합하면 3천만 원 넘을 거 아니냐. 게다가 당신 예전에 과거 음주 운전 경력까지 있으니까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 3,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3,500만 원을 요구를 한 건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인해서 좀 많이 다쳤나요? 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거액의 합의금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김흥국 씨의 입장은 어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을 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김흥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냐 3,500만 원이라는 이 합의금은 연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내가 당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주변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 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경찰 이제 사건 관련자 조사를 했어요. 김흥국 씨 또 오토바이 운전자 조사를 했고 김흥국 씨가 경찰에 가서 나 원 없이 할 말 다 했다. 진실은 가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진술 내용이 완전히 엇갈려요. 하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그 블랙박스라든가 주변 이 CCTV 영상 이런 거를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조사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흥국 씨의 주장처럼 연예인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당한 스타들입니다. 어떤 스타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스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스타 이분은요. 국내 가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용필 씨가 유일하게 인정한 보컬입니다.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브의 황제입니다. 조용필 씨가 인정한 라이브의 황제다. 이러면 실력이 어마어마하겠는데. 네,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런 칭찬을 들은 이분은 조용필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이분께 라디오 DJ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본인에게 조용필 씨는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다음으로 조용필 선배를 어려워한다. 아내만큼이나. 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조용필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고 롤 모델이다. 음악하시는 부분, 처음에는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했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실 굉장히 스타고 유명하시잖아요. 풍파와 구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적인 외적인 부분에도 내가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종합해보자면 라이브의 황제이면서 조용필 씨의 후배다. 네. 이게 힌트고요.
네. 결혼을 번째, 하셨네요. 아내를 좀 무서워하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런 힌트가 또 결혼도 있었네요. 안 했고. 자, 두 번째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분은요, 신승훈 씨, 그리고 이문세 씨, 그리고 땡땡분과 라이브 4대 천왕이라는 네.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면요. 라이브 4대 천왕의 이 멤버이자 본인이 뽑은 라이브 1위인데요. 과연 누구를 1위를 꼽았을까요? 라이브 1위면 뭐 박효신 씨 아니면 보컬의 김범수 씨. 네. 김범수 씨. 두 분 정말 굉장히 이승환 씨도 이승환 씨도 있고. 그렇죠. 라이브 잘하시고. 네, 굉장히 신급의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쉽지만 그분들은 아니었고요. 네. 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수 싸이 씨입니다. 싸이 씨를 네. 라이브 1등으로 꼽은 거예요? 네, 이분이 라이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노래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연출력 그리고 프로듀싱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이가 우리 멤버에서 1위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과거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난 싸이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게 꿈이다. 굉장히 재치가 있는 분이시죠. 라이브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싸이 씨처럼 네. 노래, 춤, 프로듀싱까지 다 해서 네.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다? 네. 누굴까? 누굴까요? 일단은 뭐 가면. 연배가 조금 조용필 씨와 그렇게 멀지 않은 분 중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의 황제 좀 어렵네요, 이번 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조금 뭐 있다. 네. 이승철 씨, 김종서 씨 뭐 이런 분들이 가창력의 대명사 아닌가요? 정답 나왔습니다. 바로 가왕 조용필 씨가 인정한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씨. 이승철 씨입니다. 인정이죠, 뭐, 이승철 씨. 너무 잘하지. 근데 그러니까. 아까 4대 천왕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문세, 신승훈, 이승철, 싸이. 저 그 모임에 가고 싶네요. 근데 이승철 씨도 그런 일을 당했나요? 뭐 연예인이니까 참아라 뭐 이런 일을 겪고 협박받고 이랬다고요? 맞습니다. 때는 15년 전, 네.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승철 씨가 소포를 하나 받게 돼요. 네. 사실 뭐 팬들한테 편지, 선물, 소포 이런 거 많이 받죠. 열어봤는데 주사기 10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주사기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마약 소포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승철 씨가 당시에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2006년 기준으로 내가 21년 가수 생활에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고통스럽다. 너무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주사기가 있고 협박 편지가 있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근데 편지 속의 내용은 뭐였어요? 네, 이 내용에는요, 2억 원을 바로 사이버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약 투여 사실을 언론 및 검찰에 유포해서 다시는 연예인을 할 수 없도록 매장시켜버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큰데 15년 전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예. 네. 게다가 내가 하지 않은 마약을 나한테 보내서 네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특히 이 범인이 굉장히 좀 주도 현밀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소포 포장 발신자란에 이렇게 적어놔요. 일반 사람들의 뭐 이름이나 가명을 적는 것이 아니라 땡땡땡 그러니까 방송국 이름을 적어놓고 예능국 김 차장 이렇게 적어놓고 또 뭐 절대 개봉 불가 본인의 절대 개봉 불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또 다른 소포에는 땡땡땡땡 대표이사 비서실 등의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문구를 왜 적어놨을까요? 연예인들이 사실 소속사나 집에 팬들이 보내주는 선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선물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 소포가 빨리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의 호기심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적어서 연예인에게 보내게 된 건데요. 이승철 씨 또 굉장히 똑똑한 분 아닙니까? 이런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약 협박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고 도핑 테스트까지 받아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그냥 뭐 경찰이나 검찰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알리게 됐고요. 그 결과 이렇게 충격적인 협박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협박당한 내용이 루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연 건데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봐도 참 대단한 용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승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음과 양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했다. 나 역시 이번에 이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어도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이 돈이라는 문제에서 연예인이 미끼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면서 착잡한 심경으로 그때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또 침울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이 기자회견을 마쳤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2006년 그 기자회견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볼 때 정말 억울한가 보다. 왜냐하면 이걸 쉬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뭐 경찰에 신고했죠. 도핑 테스트 받았죠. 나 그럼 경찰이 알아줬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기자회견까지 했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연예인 한번 이 전력이 있는 연예인한테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네. 정말 그걸 끊어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읽혔습니다. 그럼 이 범인은 잡혔어요? 바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바로 잡히지는 않았고 이승철 씨가 사실 이런 협박을 받으면 나를 해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철 씨가 호텔에서 일단 생활을 했다고 해요. 집을 떠나서 호텔을 생활을 하면서 매니저분도 있었고 그리고 경호원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24시간 동안 생활을 함께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마약 관련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도 되고 화제를 모았었기 때문에 특별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서프를 전달한 이 퀵서비스 배달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행히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몽타주를 만들어서 아주 전국적으로 공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다가 정말 다행히도 무려 2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였대요? 2년 만에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잡은 범인 택배 배달원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굉장히 내가 힘이 들어서 이런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이유는 이제 공개가 되고 이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본인은 사실 이 연예인한테 보내니까 좀 떨고 어떻게 좀 돈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승철 씨가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도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할 만큼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경찰망을 피해서 네. 도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건데 이승철 씨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승철 씨 물론 당연히 뭐 탑 가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마약 전력이 있었던 사람 사실 이번에요. 이승철 씨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5명 정도 뭐 가수도 있었고요. 탤런트도 있었고 개그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연예인에게 마약 소포를 보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인데 전력이 있으니까 혹시 오해받을까 봐 분명히 뭔가 돈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복수의 연예인에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종합해서 몽따주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은 범인 검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네, 범인은 어떻게 됐나요? 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 범죄수사부는요, 마약 이 전과가 있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필로폰을 배달을 한 뒤에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이 혐의, 공갈미수 등으로 택배업체 배달원 이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승철 씨는 난데없는 택배 하나 받으면서 정말 결백을 입증하느라 큰 고역을 치렀네요. 다음 스타는 어떤 스타죠? 우리 연예인들이 데뷔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친구 따라서 오디션 보러 갔다가 데뷔하기도 하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데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 앞에서 분식을 먹다가 데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스타분은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대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한 분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 1위입니다. 아니,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면 요즘 정말 최고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김소연 씨가 여기 출신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굉장히 미소가 네네. 아름다운 분들을 뽑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어떤 네. 스타가 됐습니까? 청순하고 또 아주 단아한 외모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멜로 영화의 여주인공을 넘어서
영화 하나를 책임질 정도로 원탑 배우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힌트가 너무 어려운 게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2010년 드라마 동의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의에 출연했던 분. 동이면은 허준 대장금, 뭐 사극의 거장, 네. 이병헌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기억나요. 네. 지진희 씨가 왕 역할이었고 지진희 네, 씨를 둘러싸고 애정 관계에 있던 배우들이 한효주 씨 있었고 네. 박하선 씨 있었고 그렇죠. 이소연 씨 맞아요. 있었죠. 그럼 요 배우들 중에 누군가가 네. 되겠는데. 알 것 같은데. 조금씩 네. 추려지고 네.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세 분 다 미소가 다 예쁘네요. 누굴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M본부 역대 최연소 대상입니다. 아, 감 있다고 오네요. 네. 네. 대상 최연소니까 받으신 아무래도 분. 나이가 좀 어렸겠죠? 네, 나이는 어린데 연기를 굉장히 네. 잘하는 네.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배우 네. 알 것 같네요. 네. 그저 여담입니다만 S본부 최연소로 받은 게 21살 때 김희선 씨가 받은 거. 네, M본부에서도 최연소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1991년에 네. 이제 만 24세로 대상을 받은 김희애 씨, 산 넘어 저쪽이란 드라마로 네. 24세였고요. 이분은 좀 더 어렸습니다. 만 23세.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답! 한효주 씨. 정답 한효주 씨. 맞죠. 맞습니다. 한효주 한효주 씨예요. 씨죠. 동의를 네.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청순함의 대명사잖아요, 한효주 씨가. 그렇죠. 근데 오늘 협박당한 스타들인데 한효주 씨가 그런 일을 당했나요? 네, 맞습니다. 한효주 씨는요,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밝혀버리겠다라는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협박 피해를 받았다 이것도 놀라운데 근데 사생활이면은 굉장히 좀 큰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협박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또 치밀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효주 씨의 아버지 휴대전화에 연락을 합니다.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효주 씨 아버지에게 접근을 한 건데요. 이러면서 20장이라고 했잖아요. 장당 2천만 원씩 내놔라. 다 합쳐서 4억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효주 씨 측에서는 좀 너무 놀랍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문제될 행동을 네. 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협박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4억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를 하겠다 이 사진을 네. 라고 협박을 했으나 생각해봤는데 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경찰에 그냥 바로 신고를 하고 사건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기에 4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을 합니까? 이 사건이 이제 경찰 넘어 검찰까지 갔는데 네. 검찰하고 한효주 씨 측 얘기, 사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 이제 검찰 측의 내용은 이게 이제 원래 이 디지털 카메라에 사생활을 찍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범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겼던 그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효주 측은 이 남자친구 아니고 그냥 생일 때 여러 명과 찍은 사진 중에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 씨의 무슨 뭐 사생활 사진 뭐 이런 협박 내용에서 심각한 정도의 것이 없었다. 뭐 네. 이런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또 한효주 씨도 바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그런데 연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네. 연예인은 이게 처음에 딱 보도가 나갈 때 네. 사생활 사진 이러면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네. 뒤에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이미 이미지 실추가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 한효주 씨의 사진을 이 범인들이 옮겼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진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 경찰에 아주 열심히 아주 조사를 해준 덕분에 공갈 협박을 모의한 일당 3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아주 반전의 사람이었는데 한효주 씨의 전 매니저였던 거예요. 이 전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한효주 씨는 물론이고 한효주 씨의 팬들 역시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 네. 이 협박범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해서 대포폰으로 이용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받는 통장 역시도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아주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한효주 씨
소속사도 아니고 한효주 씨 뭐 어렵게 번호 구한다지만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을 때 뭔가 주변 사람이었겠다 이런 이제 짐작은 네. 드는데 매니저였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 일도 아니더라더니 또 보도가 나옵니다. 전 이 매니저에게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아니 경찰에 떳떳하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도 했는데 왜 1,000만 원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전 매니저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사진을 어떤 이제 샘플처럼 2장을 보냈다 그래요. 네. 이걸 받은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또 대중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친자계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경찰이 자 이제 아버님 저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협조해 주세요. 해서 말하자면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락이 오고 돈을 달라 하니까 게다가 이게 대포폰이고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1,000만 원을 입금했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입금이었고 결국은 경찰의 그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던 결과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게 연예인하고 매니저는 항상 붙어 다니고 서로 신뢰가 이렇게 우선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협박을 했다? 근데 협박범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유예 선고였어요. 네.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이 전 매니저들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너무 뭐 경제적으로 공공해서 네. 이게 이제 한효주 씨 아버지를 상대로 뭐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일당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매니저 했던 분은 공공했는지 모르지만 네. 사실 필리핀까지 가서 이렇게 협박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공공했나? 또 사실 이런 의문이 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네. 근데 사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좀 형량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누구였어요? 전 매니저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매니저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공공하다 하니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효주 씨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처벌보다 중요한 건 그냥 원본 회수, 그래요. 사진의 회수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어허.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한효주 씨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어쨌거나 한효주 씨의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그 사건도 짚어봤고요. 자 다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당한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누구죠? 자, 다음 스타는요. 태능 선수촌이 놓친 스타입니다. 태능. 운동했던 선수. 운동했던 연예인? 그래, 저 선수 운동하는 아니고? 연예인. 그쵸, 그쵸. 네, 운동을 하다가 과감하게 운동을 그만두고 연예인으로 직업을 바꾼 스타인데요. 이분은 중학교 시절에 이 분야에서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했던 계기는 어머니가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였을까요? 첫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조 피겨 퀸 될 뻔했던 스타입니다. 피겨스케이트 했어요. 저는 몇 분 알아요. 연예인 되기 전에 피겨스케이팅 했던 배우들이 뭐 한채영 씨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송혜교 씨도 네네네.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비슷한가요? 오늘 예인 MC 감이 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가진 최초의 기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굴욕 없는 과거 사진으로 모태 미녀로 불리고 있는 이분의 두 번째 힌트. 바로 글로벌 미모입니다. 네. 글로벌 미모는 전 세계인이 이 사람의 미모에 그쵸. 주목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얼굴 백인. 그 중에서 5위에 당당히 그래요? 이름을 올렸고요. 한국 배우 최초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배우 최초로 중국의 3대 패션지 표지 모델을 했던 네. 정말 이 대륙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미모의 스타입니다. 네, 이분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감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오늘 하시다고 했는데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입술 네. 예쁜 분이죠. 왜냐면은 그 세계 미인 100인 중에 5위 하기도 했지만 네. 세계에서 입술 예쁜 배우 뽑았는데 안젤리나 졸리랑 함께 뽑혔던 아, 그분인 그래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알 것 예쁘죠? 같아요. 자, 네. 예인 씨 다시 한번 제가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원조 한류 스타죠. 배우 네. 송혜교 씨. 정답입니다. 맞죠. 네. 송혜교 씨. 근데 송혜교 씨 협박 사건은 정말 연예계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아마. 네, 그렇죠. 어떤 협박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전대미문입니다. 바로 염산 테러 협박 네. 사건이었어요. 배우인데, 여배우인데 염산 테러 협박 그렇죠. 사건. 누가 받아도 네. 무서울 네.
협박인데 2005년 1월입니다. 네. 송혜교 씨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현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 당신의 딸과 당신의 몸에 네. 염산을 부어 버리겠다. 평생 자식이게 몸이 녹아내리는 그 일을 상상해보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끔찍해. 아니 이거는 송혜교 씨뿐이 아니고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한 건데 네. 내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 정말 끔찍할 텐데. 그렇죠. 송혜교 씨는 이 협박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자마자 정말 예. 몸서리를 치고 온몸이 전율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이승철 씨도 집으로 소포가 오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내 주소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호텔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송혜교 씨도 지금 편지가 왔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 소속사가 판단해서 송혜교 씨를 외부로 피신시키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신고 이후에 그럼 범인이 잡혔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범인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잠복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 경찰이 퀵서비스 직원으로 위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범인과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퀵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한 경찰이 고속버스 터미널에 앞에 있는 그 큰 백화점 있죠. 네. 그쪽에서 범인을 만나기로 하고 위장을 한 채로 갔는데 범인을 이제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바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혜교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협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범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울음을 터뜨렸다고. 아니 그러면은 왜요? 저 송혜교 씨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에요? 설마? 그러니까. 범인은 바로 네. 송혜교 씨 그리고 송혜교 씨 어머니도 굉장히 자주 봤었고요. 동고동락했었던 전 매니저였어요. 아 여기도 또 이랬어요. 또 매니저예요. 네. 앞서도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매니저였고 이 매니저가 심지어 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매니저가 뭐 염산을 뿌리겠다, 딸의 몸이 녹아내리는 걸 봐라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고 바로 울만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도 아니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혜교 씨 어머니 정말 굉장한 심적 타격,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혜교 씨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써야 되는데 조서를 쓰다가 막 통곡을 하면서 이놈이 그럴 놈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하고 그렇게 통곡을 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송혜교 씨의 매니저가 이렇게 협박을 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돈을 뭐 2억 원 넘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사실 그럼 왜 나가게 됐느냐? 3년이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이제 잡지 촬영 같은 거 했을 때 수수료를 어느 잡지사는 뭐 주기도 하고 어디는 안 주기도 하는데 아니 송혜교 씨가 여기는 줬나 안 줬나를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받은 경우에 그 수수료를 소속사에 입금하지 않고 좀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이 소속사에서 내보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직장을 잃은 뒤 다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찜질방을 이제 전전하면서 조금 어려운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먼트 했던 그 연예인을 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생계형 범죄를 할 수 있죠. 이 사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송혜교 씨에게 염산 테러 협박을 한 이 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혜교 씨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유명인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도 그렇고 한효주 씨도 그렇고 전 네. 매니저가 이런 협박을 하고 이런 사고를 저지른 거잖아요. 돈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여배우를 협박한 전 매니저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일단 대부분의 사례가 생계가 힘들어서라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요. 이 변명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연예인, 톱스타들은 뭐 광고 한 번 찍으면 몇 억을 벌고 그렇죠. 드라마 한 번을 찍으면 뭐 십몇 억을 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생은 내가 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새벽에 가서 데리러 갔다가 나는 대기했다가 나도 먹을 거 똑같이 못 먹고 나도 똑같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받는 수익은 나는 아직 200만 원대, 300만 원대. 근데 스타는
억 단위. 억대를 이렇다 보니까 하다 옆에서 내가 지켜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비교의 그 상황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논리면 사실 연예부 기자들, 연예인들 광고 수익, 드라마 수익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저도 그럼 똑같이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데 네. 물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 속사정을 알아서 더 협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냐면 만약에 내가 누굴 협박하려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협박해야 되나 싶지만 내부 사정을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 돈 줄 수 있겠지. 그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옆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미지를 중시하는구나. 이미지 실추되면 뭐 출연이라든가 이런 광고 출연, 뭐 작품 출연 다 힘든 걸 아니까 아마 신고 못 할 거야.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은 쉽게 범죄를 계획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것도 가족처럼 지낸 또 매니저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스타. 이분은요, 영화 촬영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전시회까지 연 화가로서도 장래성을 인정받은 스타인데요. 지난달 23일부터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얼마 안 됐죠. 네. 벌써 작품의 절반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하지원 씨도 전시회 네. 했었어요. 오, 네. 네. 그림 그리신다고. 네. 그리고 김혜수 씨도 또 굉장히 또 그림 잘 그리고. 요즘에 네. 뭐 연예인분들 그림 그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근데 그 미술품 중에 최고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그것들을 가장 많이 네. 궁금해하시죠. 과연 얼마를 받고 가장 높은 금액에 얼마를 받고 작품을 팔았을까요? 첫 번째 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바로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네. 야, 작품이 2천만 원에 팔렸으면 그림 실력이 대단한 건데. 그렇죠. 아니면 팬들이 사줬던가. 저 역시도 이분이 원체 유명하시고 또 연기도 잘하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팬들이 굉장히 많고 해외 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산 게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는데 팬들이 작품을 사는 경우 1%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이분의 작품성을 보고 사신 분들이 99%인데 네. 이분이 보통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철학적으로 캐릭터를 잘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 그림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잘 그린다. 이거 완전 네. 사기 캐릭터거든요. 다음 힌트는 뭔가요? 사기 캐릭터 더 있습니다. 네.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분 재테크에도 굉장한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화곡동 소재의 이 건물을 팔아서 남긴 시세 차익이 저도 박탈감 느껴지네요. 46억이라고 합니다. 야, 46억. 아니, 네. 그 건물 가액이 46억 원이 아니고 시세 시세 차익이 차익이. 시세 차익이 46억이라고요? 그렇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떤 건물을 팔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자, 힌트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별다방 건물입니다. 야. 이분이 알고 보면 이 별다방 건물 수집가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요. 요런 건물들 잘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수집가라면 이 별다방 건물이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채를 그 뭐 별다방 들어있는 모으는 건물들이 거예요? 비싸던데. 엄청 비싸죠. 네, 다시 한번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2018년 12월에 강원도 속초에 있는 건물 약 24억 원대, 네. 그리고 2019년 1월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건물 127억 원대, 요 건물 굉장히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있는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로 뭐 나온 것 같아요. 나왔죠. 네. 매각해서 네. 그림도 잘 그리고. 네. 근데 그림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이 분이 그 해외에서 먼저 저도 이제 누군지 짐작이 돼서 해외에서 먼저 사실 전시회를 했는데 네. 그 미국 쪽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한국의 배우인 줄 모르고 아. 그림만 보고 신인 작가 초청해서 전시회를 열어줬을 네. 만큼 네. 뭐 이제 다 눈치채신 것 같으니까 바로 정답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재테크까지 잘하시는 배우 바로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뭐 연기면 연기, 그림이면 그림, 재테크면 재테크, 만능 재주꾼인데 하정우 씨 사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휴대전화 해킹당해서 협박당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한 언론 매체는요, 하정우 휴대전화 해킹 사건의 실마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해커가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빌미로 무려 15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하정우 씨가 그 협박범하고 통화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경찰에 그쵸. 적극적으로 그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고 현실인데요.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한 달간 협박을 받게 되는데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이때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하정우 씨 당연히 해킹 당한지를 몰랐죠. 그런데 하루 뒤에 알게 됐어요. 이거 해킹 당한 거구나. 그런데 이걸 안 하정우 씨 차분히 해커와 대화를 모바일 메신저로 시도하면서 네. 바로 이 하루 뒤 1919년 12월 5일 이게 보도가 너무 자세히 나서 우리가 날짜까지 알고 있는 건데 이때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경찰의 어떤 수사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용을 들어가면서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잖아요. 네. 이게 실사판으로는 더 해커 라이브가 된 거였어요. 그렇죠. 네. 해커가요, 협박에 했었던 이 금액을 조금씩 낮추면서 네. 빨리 돈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재촉을 하니까 하정우 씨가 이렇게 또 연락을 해요. 천천히 얘기하자. 13억까지 낮춘 거예요. 그래서 네.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 배 바치고 무 바치고 다 팔아야 해.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배밭을 줄 테니까 그럼 네가 팔아보던가 라고 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 거예요. 네. 이 해커가 기분이 나빴겠죠. 네. 그래서 예의를 갖춰라.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정우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예의 갖추고 있어. 나 지금 매일매일 너무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오돌뼈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이 해커를 아주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박 금액을 깎는다는 자체가 제가 그렇죠. 뭔가 이제 허점을 보인 거고 하정우 씨가 그걸 딱 파고 파고든 들어가서 거죠.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뭐 하면서 단서를 찾아 나간 거예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담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이때 당시에 좀 곁에서 지켜봤는데 네. 사실 굉장히 연예인이라서 받는 협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내 뒤에 경찰이 있다. 네. 그걸 믿고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데 사실 이 대화만 잘한 거 뭐 재밌게 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진짠가? 놀라운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믿어야죠. 뭐냐 하면 하정우 씨가 이걸 대화를 하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했구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국내에 있네. 그리고 이메일을 막 살펴본 거예요. 이메일을 살펴보면서 왜냐면 왜 이메일을 살펴보냐면 지금 문자라든가 이메일 이런 내 모든 정보가 지금 다 이 비밀번호가 다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 메일에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봤더니 이 로그인 기록에 내가 아닌 다른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 이걸 경찰에 얘기해서 경찰이 그 IP 주소를 추적해서 이 검거에 상당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야, 하정우 씨가 아주 슬기로운 대처를 그러니까요. 하네요. 하정우 씨가 배우가 안 됐으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렇죠. 근데 이 해커한테 당한 연예인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약 3년 동안요. 2019년부터 3개월 동안 연예인 등 유명인 8명에게 이렇게 휴대전화 속 이들의 개인정보를 쏙 빼냈어요. 근데 어떻게 빼냈냐, 이 사람들이. 클라우드 속 개인정보를 딱 빼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역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 중에 이 3개월 사이에 물론 하정우 씨처럼 담대하게 여유 있게 하면 좋겠지만 저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8명 중에 무려 5명이나 이 협박범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금액이요. 무려 6억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해커들은 다 잡혔나요? 네, 공갈드 혐의로 검거된 이 범인은 총 4명인데요. 조선족 출신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매 부부였다고 해요. 이 동생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징역 5년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언니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징역 1년 4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하정우 씨랑 그 메신저 연락 주고받았던 네. 그 사람은 중국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다. 뭔가 뒤에 범죄 조직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협박범과 범죄 조직 이 구성원들을 범인을 인도해달라. 이런 신청을 중국 경찰 당국에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은 이런 걸 당하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진짜 뭐 저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보게 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네.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별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이재용 MC가 얘기하신 것처럼 맞아, 우리 진짜 좀 구린 게 아니야? 그렇죠. 뭔가 뭔가 있는 네.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애 협박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에 이 사건 공통점들은요. 구속된 자들이 이들의 사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결국 까보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품을 요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라는 것이 곧바로 상품성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좀 추락이 되거나 좀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를 악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연예인들의 이런 협박범에 대한 대응이 좀 변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냥 돈 주고 말고 더 열심히 돈 벌자.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 보듯이 8명 중에 5명이 돈을 보냈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협박에 취약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협조해서 범인을 검거해야겠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연예인 또 소속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당한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참 반가운 배우예요. 고현정 씨 얘기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고현정 씨가 백상예술대상 시상자로 오랜만에 화면에 나타나서 시청자들 그리고 대중에게 반가운 얼굴을 내비쳤는데요. 고현정 씨의 소속사 SNS에는 이 시상자로 나타난 고현정 씨의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가 됐죠. 사진 속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너무 몸에 예뻤어요. 아마 장혜인 MC는 아실 거예요. 이게 몸에 샥 이렇게 실루엣이 드러나는 그런 원피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몸매가 날씬하거나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좀 입기가 힘든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현정 씨 이렇게 나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올해 51세! 네, 51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외모다. 사실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는 미모로 팬들 그리고 많은 대중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내비치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시상자였어요. 시상자, 네. 제 주변에서도 이 백상예술대상 끝나고 나서 뭐 자산어버가 대상을 받았다, 유아인 나무주연상 받았다, 뭐 전정서 배우가 여우주연상 받았다. 이게 아니라 봤어? 고현정 씨 봤어? 고현정 봤어? 말이 돼? 아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정말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도 아까 시상식 할 때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요렇게 왜 손 올릴 때 네. 여기 팔에 근육 봐요. 살이 운동을 없어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 사실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입근 전, 입금 후 이렇게 나뉜다고 막 비교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도 휴식기랑 활동할 때랑 좀 차이가 크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고현정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입금 전후가 다르다. 온앤오프 스타다. 우리 이제 대중 앞에 있을 땐 날씬하다가 오프,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조금 친근하게 후덕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던 배우인데 사실 고현정 씨 정도의 이 대단한 연기력의 배우가 살 얘기 듣는 것 저는 사실 불편한데 워낙에 조금은 그 전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곤 했었죠. 네, 그럼 이번에도 컴백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했나 봐요. 네, 고현정 씨는요, 올해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으로 하반기 컴백을 알리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일단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연기력을 일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현정 씨의 측근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실 다이어트 비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품 때문에 살을 뺀 것이 가장 크다. 식이요법이 제일 컸다라고 하면서요. 운동도 병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따로 센터에 다니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작은 헬스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네. 있잖아요. 네.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도 집 안에 조그만 헬스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현정 씨가 또 굉장히 많이 하는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강을 또 그렇게 많이 걸어요. 그래서 걷기를 많이 하는데 매니저분과 함께 걸어서 매니저분도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식이요법을 병행을 해서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현정 씨를 처음 한번 봤었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것이요. 토크쇼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약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고현정 씨 하면 약간 기골이 조금 장대하지 않을까.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까 키가 크고 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얼굴 정말 요만했고요. 정말 그 뼈대가 굉장히 작은 분이라 실제로 보고 약간 동질감을 느끼러 갔다가 이질감을 제대로 느끼고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배우들은 실제로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가 눈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배우들은 여기서 꺾이더라고요. 바로. 요만큼이 없어.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요만해지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이렇게 껴도 제 안경은 요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는데 배우들 거는 여기서 그냥 각이야. 쑥 들어갈 만큼. 이렇게 보인다고. 요렇게. 제가 비슷한 걸 느꼈던 게 그 샵이라고 하잖아요. 미용실에 갔다가 연예인을 보고 느낀 게 아니 도저히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쉐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효과를 줘서 얼굴이 작게 만드는 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 지금 쉐딩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이 다 쉐딩이에요. 그런데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쉐딩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네. 저렇게 예쁘고 얼굴 작은데도 쉐딩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우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인데 여기가 왜 있는 거죠?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고현정 씨는 지금 저 한강변을 그렇게 열심히 걷는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강변 열심히 걸으면 언젠가 한번 마주치고. 살도 빠지고. 네. 자, 이렇게 관리 잘해서 드라마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드라마인가요? 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자신의 욕망에 네. 충실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는 그 여자와 만남으로 해서 빛을 잃은 여자예요. 자, 이런 드라마에서 고현정 씨가 맡은 역할의 이름은 희주인데 어떤 역할이냐?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산 덕에 화가가 되고 에세이 작가가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하고 안정됐는데 게다가 재단의 후계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까지 됐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화가죠, 에세이 작가죠, 한 남자의 아내죠, 두 아이의 엄마죠. 나 안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가 너무 열심히만 산 거예요. 그 지나온 시간이 문득 허무해진 그 여자 희주를 연기하는데 저는 뭐 미실이 이런 연기도 좋지만 고현정 씨의 연기력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딱 이게 딱 제 나이 또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거를 공감 있게 연기를 해줄 거라고 이미 기대가 되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고현정 씨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명품 연기력으로 꼽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속 깊은 내면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호동 씨 역시 이 얘기를 듣고 행님아 대단하대 라면서 놀랐다는 소문입니다. 네. 놀랐다. 네. 강호동 씨가 놀랐다. 네. 어지간한 거야 안 놀랄 것 같은데 여기에 놀랐다. 네. 네. 네, 바로 54세 다둥이 아빠가 된 신현준 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54세의 아빠가 됐다고요? 네. 그래요? 주변 반응 굉장히 궁금하시죠? 주변에서 다둥이 아빠가 됐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아, 말도 안 돼. 기적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그게 가능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거. 영양제는 뭐 먹었어? 이런 얘기가 많았더라고요. 네. 가능하죠. 네. 예. 그렇죠. 영양제를 먹으셨나요? 네, 동감합니다. 강호동 씨가 그래서 놀란 거다. 네. 54세의 다둥이 아빠가 돼서. 예. 그런데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 사실 네. 결혼도 좀 늦었었죠. 2013년에 첼리스트 아내랑 결혼을 해서 지금 6살, 4살 두 아들 두고 있어요. 네. 뭐 그때도 아유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엔 더한 거죠. 이 늦은 나이에 제게 찾아준 이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애틋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성숙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이제 셋째까지 얻은 다둥이 아빠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과거에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신현준 씨가 이 절친인 정준호 씨의 딸을 네. 그렇게 부러워했었대요. 본인도 뭔가 원한다, 셋째를 원한다 이렇게 네. 했는데 말을 또 실천을 했네요. 아니 근데 지금 신현준 씨도 아까 54세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현정 씨도 51세. 네. 강호동 씨도 아마 50 넘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10세 네, 네. 해야 됩니다. 신현준 씨 지금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저게 어떻게 54세 나이에 우리 이제 맞아요. 그렇죠. 40대로 보이죠. 40대 초반. 네, 두세 살 뭐. 예. 맞아요. 우리 홍정선 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지금? 네, 저도 50대죠. 저도 10살 뚝 떼서 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난 40대 초반이야. 근데 신현준 씨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뭐 좀 늦었다고 하지만 네. 예, 그런 다둥이들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 더 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 보조식품을 굉장히 잘 챙기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놀아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주변에 막 김치를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하잖아요. 네. 신현주 씨는 그렇게 약을 나눠주는 그런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네. 신현준 씨 얘기까지만 봤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다음 스타는 어떤 스타죠? 네, 여기 신현준 씨의 딸 출산 소식만큼 굉장히 기뻐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겸 방송인 이지혜 씨입니다. 이지혜 씨에게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렸나 봐요? 그렇죠. 네. 바로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둘째 임신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동안 이지혜 씨는 그동안 정말 자신의 딸 테리에게 둘째, 그러니까 동생을 만들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렵고 또 여성에게 굉장히 좀 힘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지혜 씨가 2번의 유산 그리고 3번의 시험과 시술로 이제 얻은 굉장히 귀한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감을 했다면서요? 네, 태몽을 꾼 건데요. 오. 태몽이 굉장히 특이해요. 저 이 태몽 처음 들었거든요. 바로 다이아몬드 반지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3캐럿 정도의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동료 연예인인 딘딘 씨가 이지혜 씨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태몽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이 다이아몬드 태몽 같은 경우에는요. 영특하고 최고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예지몽 같은 거래요. 그래서 자손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손을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현재 이지혜 씨가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테리 동생이 생겼습니다. 입덕
지옥이라고 적었는데 굉장히 사실 이 힘든 모습에 비해서 또 유쾌한 모습을 또 전하기도 했어요. 어렵게 만난 새 생명을 기다리는 아주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태몽이라는 게요. 네. 만약에 태몽이 없어도 멋있는 태몽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속을 썩인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좌절해 있다든지 네. 이럴 때 아이에게 네가 어떤 애인지 아니? 너는 이런 태몽을 꿈꿀 때 태어난 아이야. 수학 한두 개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 너는 그 정도 아이가 아니야. 어? 네. 네가 그냥 말 막 쫙 가고 있는데 흰색 말이 하늘로 솟구치는 뭐 이럴 때 엄마가 그걸 부여잡고 널 안 거 아니야. 수학 한두 문제 그러지 마. 저 궁금한 게 네. 두 분의 태몽은 뭐였나요?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대단한 걸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얘기해 줬으면 더 부업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요. 네. 지난 3월 시작된 박수홍 씨 형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박수홍 씨의 친형이 이제 박수홍 씨의 매니저로 30여 년간 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연료를 비롯해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 씨는 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사생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 합의가 무산되고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가운데 그동안 100억 횡령설에 침묵했던 박수홍 씨의 형이 입장을 또 발표를 했죠. 네, 형이 밝힌 그 입장을 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 수홍이가 30년 전 일 없는 형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줬다, 매니저 역할을 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28살 때부터 매니지먼트 회사 운영하면서 다수의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맡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홍 씨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서 형은 뭐라고 하던가요? 황당하다라는 게 형의 입장이에요. 본인 명의 아파트 3채 있다. 마곡에 상가 8개 있는데 이게 형과 이 동생이 함께 반반씩 출자해서 만든 법인 이름으로 산 거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거를 수홍이의 이 카드값 결제 대금으로 대부분을 써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박수홍 씨 형제 갈등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면서요? 네, 부모님도 알고 있었다라고 형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들이 불거지자 아버지가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즉 가서 문을 두들기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요. 박수홍 씨의 형은 자신이 지켜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홍이는 정말 착하다.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 당하기 좋은 성격. 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동생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횡령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형이 입장문을 내놓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홍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이 박수홍 씨의 입장을 대신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반박을 내놔도 이는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더 이상 그런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박수홍 씨는 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보여져요. 네. 뭐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라서 다들 마음에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에 휴일이 또 하나 있으니까 이번 주는 또 보너스 받은 주 같고. 그렇죠. 저희는 오늘 일했지만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외출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